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는 승리가 익숙해 친근해. 이것이 바르셀로나의 모습이죠.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8라운드 오사수나 원정에서 2대4로 패배했지만 그 이후에 펼쳐진 챔피언스리그 영보이스전에서 5대0으로 승리를 거두더니 이 경기 라리가 9라운드 알라베스 원정에서도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팀의 골을 책임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하피냐가 도움 2개를 기록하면서 레반도프스키, 하피냐가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레알 마드리드가 비아레알을 상대로 발베르데의 활약을 앞세워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물론 이제 카르바알이 큰 부상을 당했는데 빨리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라겠고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승점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 차를 유지하게 됐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A매치 휴식기 전에 승점 3점 차로 앞서면서 1위를 고수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반면에 알라베스는 올 시즌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바르셀로나를 상대하기 전까지 홈에서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올 시즌 홈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패배로 최근 3연패를 당했고요. 라리가 순위도 11위에서 13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베스는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A매치 휴식기 동안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팀을 다듬어야 되겠죠. 알라베스는 습격한 다음 지난 시즌 라리가 10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홈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향후 경기들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한다면은 흐름 자체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알라베스의 올 시즌 목표는 잔류이기 때문에 홈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대처를 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알라베스를 상대로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 레반도프스키가 어떻게 3골을 넣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고! 라리가 9라운드에서 알라베스와 바르셀로나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알라베스는 홈 무패를 기록하면서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바르셀로나는 7연승을 기록하다가 오사수나전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리그에서 주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쉬운 경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바르셀로나는 경기 일정 자체가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주중에 라리가라든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소화하면서 주중 주말 경기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 부상 선수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어요. 이 경기도 전반 6분 만에 페란 토레스가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 아웃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페란 토레스가 나간 것이 나비 효과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반 7분 레반도프스키가 헤더로서 선제골을 기록하죠. 하피냐가 프리킥을 처리하는 것을 레반도프스키가 헤더로서 방향을 바꿔놓으면서 선제골을 기록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기선제압에 성공한 바르셀로나는 계속해서 알라베스의 뒷공간을 공략했습니다. 왼쪽 라인에서 하피냐가 드리블로서 치고 올라갔고 그 가운데 반대편에서 레반도프스키가 세도했는데요. 하피냐가 레반도프스키에게 연결하고 레반도프스키가 오른발 원터치로 마무리 지으면서 추가골이 터졌죠. 전반 22분인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피냐가 1대1 상황을 놓치는 장면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레반도프스키가 에릭 가르시아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꺾어서 슈팅하는 것이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반도프스키는 전반 32분 만에 해트트릭을 완성했죠. 물론 알라베스가 바르셀로나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모습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라베스도 골을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골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 컨트롤이 워낙에 완벽했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뒷공간으로 들어갈 때 오프사이드 판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경기에서 알라베스가 오프사이드를 무려 11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후반전에 골과 유사한 장면은 바르셀로나가 또 만들었었죠. 안수파티가 교체 출전했고 그 가운데 문전에서 슈팅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이것은 시베라 골키퍼의 선방이 막히면서 골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레반도프스키의 3골로 마무리가 됐고요. 바르셀로나는 기분 좋게 승점 3점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경기 기록을 볼까요? XG값은 0.69 대 2.49니까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지배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점유율도 28대 72고요. 슈팅 숫자가 11개 대 14개인데 유효 슈팅 숫자가 바르셀로나는 9개고요. 알라베스는 2개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다행이었죠. 이냐키 페냐 골키퍼가 불안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공중볼 처리에서 불안한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데 알라베스가 유효 슈팅을 너무나 적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냐키 페냐 골키퍼를 괴롭히는 모습이 두 차례밖에 없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냐키 페냐는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 승리로 알라베스 상대로 최근 15경기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13승 2무를 기록하면서 알라베스 상대로 킬러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1위를 고수했고, 알라베스는 순위가 좀 떨어지면서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알라베스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볼게요.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이 경기에서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 결정력에서 너무 아쉬운 장면이 많았어요. 물론 바르셀로나의 이 뒷공간을 파고들고자 노력을 했지만은 오프사이드를 11개나 기록했고, 측면 쪽 공간을 이용하면서 크로스를 올리려고 했는데 공격의 세밀함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토니 마르티네스라든가 카를로스 비센테가 두 골씩을 넣고 있지만 이 선수들이 득점 기회를 맞이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수비 쪽에서는 레반도프스키가 라인을 끌고 내려갔을 때 뒷공간으로 들어오는 하피냐라든가 페드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내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반전에만 3골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왔던 겁니다. 알라베스는 조금 더 팀을 다듬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보시는 포메이션이 맞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페란이 전반 6분 만에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에릭 가르시아가 들어와요. 결국 하피냐가 왼쪽 페란의 자리로 가고 페드리가 하피냐 자리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에릭 가르시아가 피보트의 위치에서 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골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피냐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하피냐가 중앙 쪽에 나왔다가 페란 부상으로 왼쪽으로 갔었고요. 후반전에 안수파티가 들어오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의 모든 위치에서 뛰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전반 7분 프리킥을 완벽하게 처리하면서 레반도프스키의 헤더골을 도와줍니다. 그 선제골이 터지면서 알라베스는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 전반 22분 하피냐가 역습을 주도하면서 결국 또다시 레반도프스키의 골을 도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피냐가 워낙에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공격을 주도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레반도프스키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고요. 자,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에서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굉장히 빨랐고요. 그리고 중원을 장악하면서 페드리, 카사도, 에릭 가르시아가 계속해서 중원 쪽에서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왼쪽 라인의 공격이 굉장히 날카로웠죠. 발데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 발데가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하피냐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하피냐가 넓게 펼쳤을 때는 발데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른쪽 라인 공격은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왜냐면은 라민 야말이 솔로 플레이에 의해서 공격을 전개할 때 상대의 수비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줄 쿤데가 원래 도와줘야 되는데 이 경기는 줄 쿤데가 선발 출전하지 않고 교체 출전했죠. 줄 쿤데가 지각했기 때문에 징계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지만 줄 쿤데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했잖아요. 관리를 해줄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라민 야말이 혼자서 오른쪽 공격을 책임졌고, 상대 수비수들이 라민 야말을 경기하다 보니까 오른쪽 공격에서 효과적으로 무언가 만들어진 장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역시 라민 야말은 날카로웠다. 드리블만으로도 상대 수비에 혼란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민 야말이 라리가 9월의 선수로 선정이 됐거든요. 저는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라민 야말은 매 경기 놀라운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 특별히 얘기할 부분은 없어요. 한지 플릭 감독의 전술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준 경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레반도프스키가 수비 라인을 끌고 내려오면 하피냐가 동일선상에 있다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고, 페드리도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빌드업 부분 얘기할 때는 이니고라든가 쿠바르시가 워낙에 패스가 뛰어난 센터백들이니까, 특히 이니고 같은 경우에는 1차 빌드업 관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에릭 가르시아보다는 카사도가 좀 내려와서 패스를 잡아주고 1차 빌드업을 책임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백들은 발데는 공격적으로 나갔고 엑토르포트는 상대적으로 수비 쪽에 좀 집중하는 듯한 느낌은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 컨트롤은 정말 놀라웠어요.
바르셀로나가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라베스가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많았는데 알라베스가 오프사이드를 11개나 기록할 정도로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 컨트롤이 거의 완벽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후 한지 플릭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전반전 만에 이기는 것은 환상적이다. 전반전에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 3대0이 되면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죠. 또 좋은 소식은 우리가 무실점 경기를 펼쳤다는 것이다.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 번째 무실점 경기를 펼친 겁니다. 팀에게 정말 감사하다.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았고 빈틈을 주지 않았다. 실수를 하지 않았고 빈틈을 주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비 쪽 이야기 같아요. 그 정도로 수비 라인 컨트롤이 완벽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열쇠였다. 오사수나전을 염두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오사수나전에서 2대4로 패배했기 때문에 오사수나전에서 많은 걸 배웠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레반도프스키 칭찬을 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박스 안에서 최고다. 미넨에서 만났던 바로 그 선수다. 바이에른 미넨 시절에 파괴력을 보여줬었던 그 스트라이커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해트트릭을 기록했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를 칭찬한 것은 당연한 결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피냐도 칭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 MVP는 레반도프스키죠.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레반도프스키가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통산 세 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한 겁니다. 이 경기에서 슈팅 6개, 유효 슈팅 5개. 때리면 유효 슈팅이었어요. 슈팅 자체가 다 위력적이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라인을 내리면서 연결고리 역할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 보니까 몸싸움 과정에서 패스를 하는 상황이 좀 많았어요. 여기다가 알라베스의 수비수들이 굉장히 거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올 시즌 11경기에서 12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식 경기 기록입니다. 벌써 12골을 넣었어요. 라리가에서도 벌써 10골을 넣었습니다. 라리가 9경기에서 10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현재 득점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득점 2위는 6골을 기록하고 있는 아요세 페레스고요. 득점 3위는 5골을 기록한 선수죠.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음바페가 있고 하피냐가 있고 지오바니 로세소가 있습니다. 일단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왕 경쟁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득점왕 경쟁이 더 치열해지려면 음바페가 분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레반도프스키도 눈에 들어왔지만 역시 눈에 들어온 선수는 하피냐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제가 하피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피냐는 온더볼, 오프더볼 가리지 않고 팀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두 번째 골, 그 장면은 하피냐가 욕심을 낼 수도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하피냐가 그 장면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 레반도프스키에게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경기에서 무려 도움을 2개나 기록했고요. 슈팅 3회, 유효 슈팅 1회를 기록했습니다. 골키퍼하고 1대1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놓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좋은 활약을 펼쳐줬으니까요. 키패스를 무려 6개나 했습니다. 올 시즌 11경기에서 6골 6개 도움을 하고 있고 라리가에서는 9경기 출전해서 5골 5개의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거죠. 미친 활약입니다. 벌써 공격 포인트를 리그에서 10개나 했으니까요. 하피냐는 미친 활약을 펼치고 있고 여기다가 레반도프스키하고 호흡이 좋아요. 물론 이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에게 도움 2개를 기록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올 시즌 5골을 합작한 것도 있겠지만 이걸 떠나서 움직임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레반도프스키가 끌고 나올 때 하피냐가 들어가고 레반도프스키랑 같이 세도할 때는 레반도프스키에게 밀어주면서 도움을 기록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 두 명의 호흡이 너무 좋거든요. 결국 이 두 명의 호흡과 라민 야말이라는 엄청난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공격 라인을 너무나 강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격에 비해서 수비는 불안한 면이 있죠. 오사수나전에서 4골을 내줬을 때 그 허탈함, 수비에 문제가 있구나, 이니고가 없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무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알라베스가 오프사이드를 11개나 기록했는데 그 정도로 수비 라인의 컨트롤이 너무 좋았거든요. 보고 있으면 입이 쩍쩍 벌어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올 시즌 4번째 무실점인데 리그에서는 3경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경기 무실점이 있습니다. 영보이스전 5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죠. 그리고 올 시즌 11경기에서 11골 실점을 했는데요. 리그에서 9골, 챔피언스 리그에서 2골 실점했습니다. 모나코전에서 1대2로 패배했었죠. 다만 수비 라인을 위에 형성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컨트롤이 안 되면
한 번 뚫리면 위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니고가 스피드가 빠른 편이 아니니까 쿠바르시가 내려가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사도는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수비라인 컨트롤에 대해서 훈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는 노력의 결과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바르셀로나의 이 높은 수비라인이 후반기에는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기 일정이 지금도 빡빡하지만 후반기 되면은 당연히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노출할 수가 있잖아요.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결국 집중력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한지 플릭 감독이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는 건 좋지만 수비 라인이 뚫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경기에서의 수비 라인 컨트롤은 너무 놀라웠고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자, 제가 수비 쪽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골키퍼예요. 테오 슈테겐이 장기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이냐키 페냐 골키퍼가 선발 출전하고 있는데 이냐키 페냐 골키퍼의 판단의 속도, 판단의 결과 모두 안 좋습니다. 저는 공중볼 처리할 때 너무 놀랐어요. 펀칭으로 걷어내야 되는데 손바닥으로 걷어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펀칭을 해요. 여기다 낙하 지점도 오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슈체스니 골키퍼가 선수 등록이 됐기 때문에 A매치 휴식기 이후로는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커요. 다만 슈체스니 골키퍼도 은퇴했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냐키 페냐 골키퍼가 버텨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보고 있자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는 경기였어요. 물론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 슈체스니 골키퍼가 나와서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슈체스니 골키퍼마저 기대만큼의 활약을 못한다면 그렇다면 1월에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 플릭 감독도 슈체스니 골키퍼에 대해서 3개월 공백이 있으니까 훈련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슈체스니가 이냐키 페냐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한지 플릭 감독 밑에서 공식 경기, 올 시즌 경기죠. 11경기를 치렀습니다. 9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라리가에서는 8승 1패를 기록했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모나코전 패배는 에릭 가르시아가 일찌감치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1대2로 패배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라리가에서의 패배, 오사수나전 패배는 오사수나가 홈에서 매우 강하고 바르셀로나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돌린 결과라고 보면 되겠지만은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지 플릭 감독 밑에서 초반 10경기는 잘 소화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A매치 휴식기 이후 바르셀로나는 중요한 경기들이 연달아 펼쳐집니다. 세비야,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에스파뇰을 상대하죠. 세비야가 이번 라운드 안달루시아 더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기세가 오른 모습이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정말 물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약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 콤파니 감독 밑에서 무섭잖아요. 여기다 엘 클라시코의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에스파뇰과의 대결은 카탈루냐 더비니까 이 경기도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바르셀로나가 A매치 이후 지금의 강인함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응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10월, 11월에도 만족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자, 가보자! 상대가 누구든 뭐 지금 우리가 누가 두려워. 들어와 한번 치고 나가자.